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코로나가 확산된 지 석 달 만에 방역 승리를 선언하는 행사를 열고 위기가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 유입이 남한 탓이었다면서 강력한 보복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괴뢰 보수 패당, 짐승 등 상당히 거친 표현도 동원했는데요.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하는 비상방역 총화의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에 유입됐던 코로나19의 진원지로 남측 탈북자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을 지목하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 보수 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네, 보복성 대응은 뭘 의미할까요? 구체적인 보복책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대북전단에 대한 원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도 이 사실을 상기하며 경고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김여정의 공개 연설 발언 전문이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2분 50초에 달하는 발언 시간 동안 김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지켜 세우는가 하면 전염병이 다름 아닌 악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그 시각부터 이날 이때까지 어느 한시도 마음을 못 놓으시고 그토록 강경한 어조로 대남 비난을 이어갔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여정은 주석단에 앉고 북한 방송은 관련 보도에서 국가보위상 리창대나 사회안전상 박수일보다 김여정을 먼저 호명하기도 했는데요. 로열 패밀리로서 직위나 직책을 초월하는 특수지위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김여정의 위상도 재확인된 셈이군요. 정치적 위상과 함께 북한의 대남 대외 정책 총괄자로서의 역할도 확인된 셈인데요.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맞서 강대강 대응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대남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남 경고 메시지의 필요성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경고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센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매우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여정을 상대할 우리 측 카운터파트는 누가 돼야 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비상방역 총화에선 눈에 띄는 대목이 또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감염됐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기밀 중에 최고 기밀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에는 김 위원장이 한때 심한 고열을 앓았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김 위원장이 코로나로 의심할 수 있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회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코로나에 걸렸었다면 언제였는지 시기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짚어보면 특정 시기를 유추할 수는 있는데요. 5월 2일 이후 열흘간, 5월 29일 이후 또 열흘간, 그리고 7월 8일 이후 20일 가까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었다면 이 기간 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감염 여부와 관련해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방역 승리를 선포한 만큼 북한의 코로나 방역 이전과는 달라지나요? 5월 12일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하며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한 지 91일 만에 정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사라지거나 방역 사업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경과 해안 등에 대한 봉쇄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이릅니다. 네, 방역 승리를 선언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 연설엔 코로나 확산 초기 북한 당국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방역 승리를 선언하면서 민심을 다잡는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처음 겪는 위기 사태에 누구도 재현하는 일꾼이 없었는데 김 위원장이 영도력을 발휘했다며 칭송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의 방역 사업을 지도해 주신 령도 문건만 해도 무려 1772건에 22,956페이지나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으며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주민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어랑천 수력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높은 산을 흐르는 강에 댐을 쌓고 굴을 뚫어서 5개 발전소를 짓는 공사했는데요. 마지막 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무려 41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41년이나 걸렸다 하면 어마어마한 대공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중소규모에 불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심하다, 뻔뻔하다고 비난할 정도로 공사 진척이 늦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높은 산줄기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 댐 아래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4일 완공된 함경북도 어랑천 3호 발전소입니다. 발전 용량 24,000kW, 수력 발전소 치고는 상당히 작은 중소규모지만 준공식에는 노동당 비서, 부총리, 장관급 등 고위층이 참석했고 건설자들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숭고한 정신과 거기한 실천으로 당과 조국을 맡던 우리 시대의 참된 중신 애국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함경산맥 괴산봉에서 시작해 동해 인근 장현호까지 흐르는 어랑천. 여기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1981년 김일성 주석 교시로 시작됐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계단식으로 5개의 발전소를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어랑천 상류에 언제식으로 3호와 4호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아래에 파량 온재를 쌓아 물길식으로 1호, 2호, 5호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어 있으며 하지만 1호 발전소가 준공된 건 그로부터 26년 뒤인 2007년, 2013년과 2018년 각각 2호, 5호 발전소가 준공됐고 4호 발전소에 이어 이번에 건설된 3호 발전소까지 꼬박 41년이 걸린 겁니다. 5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3만 4,500kW. 우리 일산, 분당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생산 전력의 15%에 불과하지만 함경북도 일대 공업 지역과 관광지인 경성 온천을 비롯해 2년 전 건설된 중평 온실농장, 북한 최대 채소 생산 기지로 짓고 있다는 연포 온실농장, 그리고 핵실험장이 위치한 길쭉은 인근에까지 전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량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전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주변에 약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도라고. 북한에서 이런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5기를 완공하는데 41년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 김정은 동지께서 어랑천 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공기가 한참 늦어진 4호 발전소 언제 댐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30여 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요에 대책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사 현장의 자재와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중단됐는데도 책임자인 내각과 함경북도 관료들이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서 그들을 뻔뻔하다, 한심하다, 덜 돼먹었다, 대가 바뀌어도 결과를 못 볼 것 같다고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대단히 경로하시오.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노동당 핵심인 중앙위원회가 직접 나선 뒤에야
4년 만에 5번째 발전소가 완공된 겁니다. 김정은 체제 때 장비가 대량으로 장비가 동원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이 공사가 40년 동안 계속 조금 해왔어요가 아닌 거죠. 다른 데는 아예 중단이 됐었거든요. 북한은 석탄이나 가스 등을 쓰는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고 깊은 산을 흐르는 크지 않은 강까지 무리하게 막아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화력발전소에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게 북한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어랑천 발전소 5기 중 3기는 산의 물길 터널을 뚫고 강물을 돌리는 유역 변경 방식. 난공사긴 하지만 인력을 총동원해 먼저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콘크리트 댐을 쌓는 4호, 3호 발전소 건설은 최고 지도자와 당 중앙기관이 나서기 전에는 콘크리트도, 골재도, 기술 인력들도, 장비도 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쪽이 일종의 난공사예요.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난공사 구간이고 김정은이 우선시하는 사업의 순위에서는 밀려나 있었고요. 터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자체 못 만들거든요. 심지어 수십 톤짜리 비상 밸브 등 장비를 옮기려 해도 대형 운반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어야 했고 중장비가 다닐 산길 도로나 교량까지 근로자들이 직접 횃불을 밝혀가며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반과 천연 원시림을 과감히 뚫고 온 공사장을 청년판으로 만들며 한 메터 또 한 메터 험준한 산발을 꿰질러 나갑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건설한 자강도 희천 발전소 건설 공사. 평양 인근에서 만든 수십 톤짜리 대형 변압기를 현장까지 옮길 때도 낡은 도로와 터널과 교량 때문에 정부 관계부처가 총동원돼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산길에서는 앞에는 트럭, 뒤에는 군용 장갑차가 미는 군대 민간 합동작전을 벌여야 했고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전쟁에서 군사작전하듯 공사를 해야 한 겁니다. 급한 경사에 힘이 모자라 견인기도 대형 짐차도 모두가 다 전복될 수 있는 그 순간 또 한 대의 대형 자동차를 견인해가지고 성과적인 수송을 보장한 우리의 미로운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중소규모 작은 수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 호통을 치고 당과 군, 정부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상황. 41년 만에 완공된 어랑천 발전소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과 함께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어렵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네, 팬심 또는 덕질 같은 말 요즘 가끔 쓰죠. 대중음악은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문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대중음악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실 때 음악 좋아하셨어요? 뭐 팬심 발휘했던 가수 있어요? 네, 음악을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북한식 덕질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모란봉 악단이라는 새로운 이제 악단이 나왔고 북한식으로 치면 우상도 좀 파격적이고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가수들이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매 공연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CD가 이제 나오면 그것도 사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서 나오는 동작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다 익혀가지고 나중에 유럽에 갔을 때 제가 그 명절날 장기자랑으로 그걸 추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런 가수가 있었죠. 네, 북한의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하는 공연이 최근에 열렸는데요.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공연입니다. 이날 무대에는 3명의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서구적인 외모의 이 신인 가수, 이름은 김유경입니다. 풀뱅 스타일이라고도 하죠. 앞머리를 가지런히 자른 이 가수는 정홍란입니다. 네, 그리고 주목받은 또 한 명의 신인 가수, 문서양입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7월 27일이 되면 미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로 기념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축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공연이었었고, 이런 공연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이제 노래라든가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공연 뒤에 3명의 신인 가수, 특히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무대에서는 가수들을 보면은 몽땅 다 이제 귀 항상 이렇게 올리고 머리 이마 까고 예술 닦고 여권 사진 느낌으로 항상 그렇게 나왔었는데, 풀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북한으로서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요? 아, 저건 정말 되게 놀라운 모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도 한때 풀뱅 헤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좀 멀리 가면 원조가 뭐 김상희 선생님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즐거운 마음 내 보이네. 너무 오래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북한에서 옷차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 미풍, 사회주의 미감에 맞게끔 옷을 입고 옷차림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런 스타일들이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승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또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노래들을 하고 있지만, 가수들 개개인에게는 패션 변화들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상이나 또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 신인 가수들이 부른 노래는 어땠을까요? 네, 정옥란이 부른 예쁜이를 살펴볼까요? 예쁜이는 그동안 다양한 악단이 연주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한국전쟁 당시 수류탄을 안고 탱크를 향해 뛰어들어 전사한 북한 간호사의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전사한 여성, 노력동원을 열심히 하거나 군 복무 중인 여성, 과학, 예술, 체육 분야에서 공을 세운 여성 등이 예쁜이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여성들이라고 했을 때 외모로 예쁜 것보다는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여자가 예쁜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어떤 방직 공장이라든가 제사 공장 이런 곳을 소개할 때 그 여성들이 나와서 예쁜이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가 되곤 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노래를 들으면 상당히 경쾌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연에서 보니까 상당히 장중하다 이런 느낌을 주던데, 그런 변화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 가수들의 기본 창법은 60년대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은 밝고 맑은 음색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모든 음악에서는 다 맑은 소리, 목소리를 지향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른바 북한에서 얘기하고는 사회주의 진지수호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것보다는 진중하게 스타일을 좀 바꿔서 부르는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뉴페이스가 그렇죠. 등장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되면 좀 이슈가 되죠? 그렇죠. 북한도 이렇게 뉴페이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하거든요. 뭐 집안은 어떻게 산다더라, 뭐 아빠가 뭐 한다더라, 어디를 졸업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가십들, 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개인에 대한 숭배 이런 게 좀 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개인은 이제 위에 있는 한 사람만 숭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대놓고 이렇게 팬심을 발휘한다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그냥 모여 앉아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되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뭐 대중문화라든가 이렇게 연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등장할 수 있는 가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페이스가 등장하게 되면 사회적 관심이 이제 누구인가에 많이 몰리게 되죠. 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신인 가수들처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인 가수들이 있었죠. 바로 모란봉 악단입니다. 붉은 커튼이 열리자 등장한 10명의 여성들. 2012년에 등장해서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이 된 모란봉 악단입니다. 네, 한복 대신 짧은 치마에 율동도 선보이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창설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직접 짓고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무대 장치, 그다음에 이제 선곡,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좀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로 전면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연이었었고요. 2부 개막곡으로 나왔었던 게 이제 로키 주제가가 연주가 됐었고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각인시켰었던 공연. 그래서 저기 2번에 걸쳐서 방송이 됐었는데 뭐 길거리에 차가 안 다닐 정도로 방송 시청률이 높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노래를 잘하면 대우가 좀 달라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건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 북한에서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의향이라고 하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룡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고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는 지름길은 노래를 잘하거나 연주를 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설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혼자 이제 단독으로 독창을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 누구나 좋아하는 멋있는 사람 누구냐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딱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호칭을 그동안은 가수 그냥 리설주 불렀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술가가 되는 것 자체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음악대학의 교수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선발 대회를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탁월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서 조사하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신분이라든가 심지어 어느 정도 키가 얼마 정도 되는 것까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키워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이제 그 금성학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곡 중학교라고 해서 평양에 있는데 이 율곡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 만화 영화의 그 기본 OST를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란봉악단의 류진아라는 가수가 여기 출신인 거예요. 저희 아빠 이제 절친의 딸인데 그래서 아빠가 되게 저보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저렇게 딸이 잘하는데 너는 막 이러면서 저보고 그랬었는데 집안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제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거기까지 가서 나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되게 좀 잘 펴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덕분에 그 가족들은 굉장히 하루아침에 2층 저택으로 막 이사 가기도 하고 어떤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음악, 특히 대중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음악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함께 볼까요? 군복에 총과 깃발을 든 배우들이 부르는 격렬한 노래. 북한 음악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죠. 이제 최근에 북한이 2019년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전승 세대들의 경험들을 이제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전승절 공연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한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달라졌는데 내용은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문화예술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변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사실 북한에서 이런 노래 가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변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조금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 노래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노래를 훨씬 더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따라 부르고 그랬었는데 남한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이제 북한 관중들이 보면서 특히나 발라드풍의 어떤 가사에서는 되게 그 어떤 공감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거든요. 좀 남한 가수들이 많이 좀 가서 공연을 해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좀 이런 걸 좀 많이 바뀌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 가수들이 남한 무대에도 서고 또 북녘의 주민들도 우리 가수들 공연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통일전망대 다 보고 난 뒤에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휴가로 제주도 올레길 걷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올레길 일부 구간이 평화바람길이란 이름으로 새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 남한 최남단과 최북단 사람들이 함께 의미를 부여했다는데요. 바람 가득했던 제주의 평화바람길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도 서남쪽 서귀포 송악산 옆편에 있는 한 해안가. 바다 멀리 가파도와 한반도의 최남단섬 마라도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 환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염원하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원 한켠에 지난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비석이 들어섰습니다. 한라에서 백두를 잇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 주민들과 남한 최북단 강원도 고성 주민들이 함께 세운 기원비로 2005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온 두 지역 주민들은 최근에도 이곳에서 다시 만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평화공원 주변에서 두 지역 주민들이 만든 특별한 길이 하나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평화바람길. 제주 올레길 10코스 중 3분의 1, 5km 정도 구간에 평화의 의미를 담아 조성된 길이라는데요. 10코스는 제주의 자연만 바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같이 만나는 길 해가지고 의미까지 담아서 이제 올레꾼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길이어서 제주 특유의 거센 바람까지 더해졌던 그 길을 올레꾼들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오르막 산길을 조금 올라 도착한 한 오름. 먼저 거대한 웅덩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일본군이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곳의 비행장 보호를 위해 만들었던 고사포 진지로 탄약 창고로 쓰였던 구멍들이 고사포가 있던 자리를 여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호들은 다 폭발을 시켰고 비행기 남아있는 것들이랑 이런 무게들 회수해서 다 바다에 버리거나. 그 옆쪽 또 다른 고사포 진지 자리엔 수많은 이끼들이 마치 한반도 모양처럼 자리를 잡으며 고사포를 대신하고 있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일본군이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전투 사령실 등을 두었던 커다란 동굴 진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오름이 있다면 다 뚫렸어요. 안 뚫린 데가 없어요. 요새화했군요. 예, 지역주민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뚫어놓은 건데 정말로 힘든 고난이 좀 역사를 우리 선조들이 견뎠죠. 평화 바람길을 따라 10분 정도 더 내다보면 또 하나의 오름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제주 4.3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됐던 장소로 추모비와 함께 당시의 탄피, 희생자들의 유류품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 속에 똑같은 장소에서 70년의 기억을 되살아보면 거기에는 대단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묻어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 아픔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4.3 유적지를 뒤로 한 평화 바람길은 널찍한 들판으로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든 이른바 알뜨르 비행장이 있던 곳입니다. 제 뒤로 우뚝 솟아있는 삼방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군 비행장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밭이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비행기 경납고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 도민을 강제 동원해 제주의 자갈과 모래를 철근, 시멘트와 섞어 단단하게 만들었고 위로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잔디와 풀 등으로 위장했다는 전투기 경납고. 제주도민들이 뭐 이렇게 동원돼서 한 거랑 그리고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랬어요. 애들도 계속 단편적으로 일본 사람들 너무 나빴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한국전쟁 땐 미 공군기지로 활용되다 전쟁 후엔 주민들의 농작물 창고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19개의 경납고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곳이라서 좀 가슴이 좀 찡하죠. 그냥 마음 아픈 거. 그중 한 경납고엔 중일전쟁 당시 난징 폭격을, 태평양 전쟁 땐 자살 공격, 가미카제 작전을 자행했던 당시 일본군 전투기의 모형이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수많은 리본을 매단 채 전시돼 있었는데요. 평화 바람길은 이런 평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길에서 이 길을 가꾸면서 우리 자신들도 앞으로 평화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어떤 그 무게가 있는지를 좀 공감해 보고자. 수많은 전투와 전쟁,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와 함께 해왔던 땅.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 땅을 이은 길엔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두스레 두 번 하게, 그러니까 두스레 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두벌손? 손은 두 번 벌리지 마라. 약간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하는 손질을 뜻하는 북한말로 두벌손이 있습니다. 흔히 두벌손이 가지 않게 일을 하다와 같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여가지고 두 번 손 가게 하지 마라, 두 벌 손 하지 마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 딱 느낌이 가는 대로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안타까운 피해 현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정치인들도 있었는데요. 정치가 민폐가 돼선 안 되겠죠.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